안녕하세요. 눈위의 눈탱이 담탱이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미술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려고 1950년대 이후의 미술에 대해서. 저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거스 히든크 남았다. 이 아저씨 누구냐면은 제가 누군지 왼쪽 위에부터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게르하르트 리히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 잘생기셨다. 히딩크 아저씨는 느낌 있지 않아요? 있네. 있어. 네덜란드 사람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프랜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다들 베이컨이구나. 알겠죠. 베이컨. 이 사람은 앤디 워홀. 이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보거스에서 보거스 닮았다. 장 디비페. 그리고 이 아저씨는 뉴구 잭슨 폴록 아저씨. 네.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 제가 이번에 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책을 보고 했거든요. 뭐예요? 서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 후기 모더니즘과 진중권 교수님의 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책의 내용이 한 10%에서 20%밖에 못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책 너무 어려워가지고. 옛날부터 좀 공부는 못한 편이었잖아요. 저 공부 못했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딱 보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다? 약간 맛배기. 그냥 1950년도 이후에 대충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좋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면은 엄청난 걸 준비했어요, 제가. 왜냐, 이게 시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뭔 일이 있었냐, 이런 걸 좀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또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되게 궁금하지 않아? 이런 거 안 궁금했어요? 궁금해요. 왜냐면 세계랑 우리랑 약간 과거랑 과거의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 시기를 맞춰주는 거지. 동기화 시키는 거지. 그렇죠, 동기화 시키죠. 시키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할 때 우리나라 뭐 했냐 궁금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였더라고. 그건 그렇죠. 그래, 이거 알았어요. 나 이거 이번에 솔직히 무식한 건데, 이토 히로부미 사살이 일제강점기 전에 일어났더라고. 진짜요? 강점기의 기준이 뭐예요? 조선 촌독부 세워지고 네. 점령 시작되는 게 네. 그걸 막으려고 사살을 한 거구나. 그런가 봐요. 네. 진짜 너무 무식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요 뒤에는 왜 했냐면은, 이렇게 1960년대 우리가 볼 게 이제 50년대 이후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쭉 봤죠. 그래서 뭐 앤디 워홀이 이때 태어나서 죽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볼 건 요때란 말이에요. 50, 60 이 정도 때, 70년대 뭐 이 정도까지. 그때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하고 있었구나. 그때 남산의 부장들 시기 때구나. 그렇구나. 우리나라 한국전쟁 하고 있었구나, 막 이런 거. 그래서 좀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국전쟁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까지.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때 1950년을 이번에 찝은 이유가, 전쟁의 두 번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술이 어떻게 됐나 요거를 보기 위해서. 하긴 저분들은 사실 이제 한국전쟁이랑은 좀 상관없고. 그쵸. 이 세계대전이 엄청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전쟁 전의 모더니즘은 선언문의 시대.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스스로 나는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걸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설명했다고 하면은, 전쟁 후에는 비평가, 평론가들이 어떤 사람들의 작품을 해석한다든지 그런 걸 했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미술에 또 변화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를 조금 책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순서를 보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오라는 건 그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포스트란 뜻이에요? 아니요, 매트릭스 네오. 네오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네오가 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뉴 모더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추상표현주의, 그 다음에 앵포르멜 익숙하잖아요. 앵포르멜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한번 했었는데 언젠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좋아하는 박서보 때 나왔었어요. 진짜요? 박서보 때. 그 다음에 앵포르멜 전쟁과 관련된 거. 맞아요. 기억났다. 맞아요. 박서보 초창기 때. 맞아요. 역시. 그 다음에 추상표현주의. 뜨거운 추상표현과 차가운 추상표현이라고 책에 또 표현이 돼 있어서 저기 또 깨알같이 귀엽게 넣으셨네. 이렇게 불과 얼음을 넣어봤고,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우리가 미니멀리즘이 요즘 아니에요?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미술에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팝아트, 앤디 워홀, 그 다음에 게르하르트 리히터, 그 다음에 신표현주의. 이렇게 짧게 볼 겁니다. 리히텐슈타인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리히텐슈타인 있지. 그건 팝아트에. 팝아트. 일단은 잭슨 폴록 아저씨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아저씨죠. 물감을 뿌리는. 물감을 뿌리는.
이 사람 작업하는 방식이 보면은 보통 캔버스에 프레임, 이렇게 나무 프레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캔버스 천만 이렇게 펼친 다음에 거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자유롭게 그냥 밟고 막 하고 있죠. 그래서 내 그림은 이젤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천을 팽팽하게 펴지도 않는다. 벽에 오타스. 벽에 걸어놓거나 바닥에 펼쳐놓는다. 네 개는 딱딱한 표면의 저항이 필요하다.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뭔가 작업을 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작업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현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모마에서 나온 거예요. 뉴욕. 얘야. 1950년대네요. 1950년에 만든 작품. 캔버스래요. 진짜 크다. working on a small easel painting. He'd struggled on it for a while, and he decided to take that painting off the easel, place it on the floor, and then pour some 3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From this deceptively simple decision, an entire set of creative possibilities opened up to Pollock, and he spent the next 5 years of his career exploring them. Placing the canvas on the floor, 보면은 이렇게 주름도 져 있죠, 캔버스가, 그죠? Instead of using conventional artist brushes to push or smear liquid paint across the surface of the painting, Pollock now used things like sticks, even turkey basters, or dried paint brushes, hard as a rock, that he variously dripped, drizzled, poured, or splashed paint onto the canvas below him from. Pollock used very 나중에 우리도 집 하나 뭐 이사할 때 저런 식으로 해서 그냥 걸어놔야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공간이 없어, 저렇게 하기. 그러니까 이사할 때 그 바닥에다가 안 되나? 어차피 입주 청소할 거. 입주 청소하니까. 근데 바로 닦으면 되겠지. 장판 깔기 전에 해야죠. 그죠? Art historians at the time coined this kind of painting action painting.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작업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잭슨 폴록의 이런 그림이 그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엄청 부자 되잖아요. 네. 무기도 팔고 많이 팔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미술의 중심이 유럽에서 뉴욕으로 넘어오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뭐 샤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유럽에서 전쟁 피해서 막 미국으로 넘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인들도 자기들만의 그런 미술의 오리지널한 미술 사조 같은 거를 좀 내고 싶어하는 그런 평론가들의 니즈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로버트 코츠라는 평론가가 잭슨 폴록의 그림을 보고서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는 이제 말을 처음으로 붙였다고 해요. 추상 표현주의라는 게 또 어떤 평론가가 듣기에는 뭔가 추상, 표현 이런 단어들이 기존에 있던 그림들의 어떤 거를 가져온 것 같은,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느낌이 좀 덜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새로운 미국 스타일의 회화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말인 것 같다라고 해서 로젠버그라는 평론가는 이 사람이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는 말을 그래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없었던 말인 거죠. 그래서 액션 페인팅이 훨씬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 페인팅이라 하면은 사실 이 사람은 완성된 작품도 중요하고 의미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있는 과정이 되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언뜻 보면은 이 그림들이 되게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연하게 그냥 막 뿌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필연이래요? 내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영감과 비전과 그런 직관적인 결정의 산물이다. 마음, 이렇게 움직임이 우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무당이 접신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접신한 상태에 이렇게 막 물감을 뿌리는 그런 행위들이 되게 중요한,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액션 페인팅이라는 게 사실 과정을 담는 단어잖아요. 네. 딱 추상 표현주의라 그러면 이 결과물만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면은 과정에 이제 이 사람이 뿌리고 이런 전반적인,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평론가들이 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와,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근데 저희도 그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근데 항상 그런 게 좀 궁금했어. 왜 대가들이 하면은 인정받고 대가가 아닌 사람들이 하면 인정을 못 받는지. 일단 유명해지면 뭐 길 가다가 진짜 말 그대로 똥 싸도 예술이지 뭐. 행위 예술이지. 예술 종종 해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앵포르멜. 앵포르멜은 전쟁과 아까 영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폴록이 미국에서 추상 표현주의를 보여줄 때 그 반대편에서 유럽에서는 이런 앵포르멜 회화와 작품들이 있었어요. 앵포르멜은 그 장포트리에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장포트리에라는 사람이 거의 약간 처음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징그럽다. 그쵸. 징그럽죠. 이 사람 왜 징그럽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경험이냐, 독일군 점령 기간에 레지스탕스에 가담한 혐의로 잠시 체포를 당해요, 독일군한테. 그러다가 풀려나서 파리의 외곽 요양원에 숨어 지내던 중에 밤마다 근처의 숲에서 들려오는 처형과 고문 소리를 듣게 돼요. 계속 그런 걸 듣고서 진짜 그 소리예요? 아니면 진짜지? 진짜로. 상상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상상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이때 받은 이제 영감을 바탕으로 1945년에 인질전이라는 걸 개최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인질의 머리 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거죠. 보면 되게 좀, 그쵸, 말씀하신 대로 되게 징그럽고 뭔가 이렇게. 아니, 처음에는 저 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도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인질 뭐 머리통 깨져가지고 뇌가 이렇게 흘러나온. 어우, 너무 같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전시를 하고 한 달 뒤에 같은 화랑에서 볼스라는 이제 독일 화가인데, 알프레도 오토 울프강 슐츠라는 사람인데 이걸 줄여서 볼스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래서 볼스의 전시가 열리는데, 이 사람도 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빨갱이로 분류돼서 또 강제 수용소에 수용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곳을 탈출한 다음에 마르세유 근처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시기에 또 그린 작품인 거죠. 이거 왼쪽에 있는 것도. 이거 보면은 그쵸, 뭔가 좀 이렇게 파괴되는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네, 그쵸. 약간 뭐 핵분열을 그리진 않았겠지만 약간 미사일 맞은 도시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보이고. 그쵸. 어쨌든 해피한 느낌은 아닌 거죠. 그린 다음에 이 다음 해에 장뒤뷔페 전시가 열리는데, 이거도 이제 앵포르멜 회화로서 되게 센세이션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세 사람의 그림들은 공통적으로 되게 형태가 딱 무너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져 있지? 뭉개져 있다 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물감들이 굉장히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대요. 리움미술관 가면은 앵포르멜 회화가 있어요. 그 장뒤뷔페 아니면은 다른 사람 건데 제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앵포르멜 회화가 있거든요. 그 그림도 실제로 보면은 되게 두꺼워요, 물감이.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리움미술관 가서 또 보시면은. 그래도 볼스 저 사람은 앵포르멜 치고는 되게 색채는 좀 밝은 색채를 썼네요. 뭐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새도 보면은 약간 새 해부한 것 같긴 한데 녹색 약간 좀 밝긴 해.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그리게 된 게,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 문명이 힘겹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명에 대한 좀 회의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의 회화를 좀 그렸다라고 책에 있고. 그리고 여기 앵포르멜이라는 말에서 인포멀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이 포멀이 형태라는 뜻이고, 인이 이제 부정 접두사, 형태가 없다. 그래서 형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차가운 추상 표현주의, 우리 바넨 뉴먼과 마크 로스코인데, 미국 추상 표현주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아까 잭슨 폴록의 접신한 그림처럼 액션 페인팅처럼 액션 페인팅처럼 이렇게 열정적인 추상 표현이 있고, 그리고 바넨 뉴먼과 마크 로스코처럼 차가운 이렇게 생면 추상이라고 뜨겁다, 하는데, 차갑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색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게 형태가 약간 있네. 차분하죠, 형태가. 네. 그래서 차갑다고 하나 봐요. 이게 가라앉아 있어서 형태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면 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면 추상, 굳이 이런 걸 붙이면은.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바넨 뉴먼의 하나임 1번을 그리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임이라는 게 그 진짜 영어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하나임이 원 어쩌고요, 원 어쩌고. 정말 하나임? 하나. 한 개임. 생일 때 짙은 카디움 레드 색깔로 쫙 칠했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 밝은 빨간색 말고 이제 짙은 어두운 빨간색을 이렇게 쭉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거기다가 옅은 카디움 레드로 이렇게 쭉 그었다고 해요, 이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그림을 8개월 동안 쳐다봤대요.
왜? 그냥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랬겠죠. 아마 딱 해놓고 나니까 뭔가 느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왜 이런 느낌 있는 건지 하면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리고서 이 8개월 끝에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왜냐면은 일단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숭고는 지금이라는 에세이를 또 썼어요. 숭고함의 숭고? 숭고함의 숭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자기는 이제 숭고함을 느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런 자기가 느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식의 그림을 이제 계속 그리게 되거든요. 이것들의 그림이 사이즈가 엄청 커요. 실제로 보면은 엄청 큰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통은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뒤로 가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하는 거는 가까이에서 보기를 원해요, 이 그림들을. 왜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숭고함, 그런 감정적인 그런 거를 좀 느끼길 원하는 거죠, 이 작가들이. 그래서 이 그림들을 멀리서 한눈에 보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자기를 뒤엎는 듯한 느낌으로, 뒤덮는 느낌? 압도당하는. 맞아.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은 이게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그런 압도함 그런 건 느끼기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그림이 크니까 바로 앞에서 보면은 사실 그림이 집어삼켰듯이니까 그런 압도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보기를 이 사람들은 원했고 실제로 말도 그렇게 했대요. 뉴먼은 1m, 로스코는 45cm 앞에서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말도 했다고 하고, 제가 사실 이 그림들을 실제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못 봐가지고 그런 감정을 실제로 느낄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어떤 뭐 미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작품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사람들한테 그런 뭔가 숭고함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주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숭고함으로 가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그쵸. 하는. 그냥 이런 컵 같은 것처럼 우리가 컵 보고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냥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을 그냥 그런 뭔가 사물적인 거, 물건같이 좀 스스로 생각을 했다라고 책에 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예술에 대한 태도들이 막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볼 거는